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청중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사는 것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습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열심히 한번 나름대로 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선조 광해군 때 유명한 의서가 하나 있죠.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의서입니다. 뭡니까? 바로 허준 선생님이 만든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통하지 않으면 통자가 무슨 통일까요? 통이 바로 통할 통자입니다. 소통할 때 통, 소통할 때 통자가 바로 통할 통자.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뒤에 통은 무슨 통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어떤 사람들은 감통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이 서유기에 보면 접팔계, 삼장법사, 손오공, 한 사람이 더 있죠. 네 명의 중요한 이제 주인공 네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로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은 귀가 없어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사오정이 면접시험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사오정인데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면접을 보고 나서 내가 정답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그 정답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얘기하면 합격할 거야, 이랬어요. 그 손오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면접위원이 손오공이 보고 물었어요.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손흥민입니다, 이랬어요. 그래?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지? 하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8세기 말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러면 UFO가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하고 세 번째 물었어요. 그 손오공이,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참 똑똑하구나. 합격! 이랬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오정인데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사오정이가 밤새도록 외워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면접위원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 면접위원이 사오정이 보고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손흥민입니다. 그랬지. 뭐라고? 손흥민이? 그럼 너 나이는 몇 살이냐 하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면접위원이 너 혹시 바보 아니냐 이랬어요. 그래서 사오정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 얘기 더 할까요?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반의 반장이 누구냐 하니까 안 듣기입니다, 이랬어요. 뭐 안 듣기? 하니까 안 듣기입니다, 이랬어요. 진짜 니 안 듣기나? 이렇게 안 듣기입니다. 듣기나? 듣기입니다. 너 안 듣기나? 안 듣기입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선생님을 시험하고 있나? 듣겠다 한다가 안 듣겠다 하다가 그게 뭐냐 하니까, 제 이름이 안 듣기입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습니까? 제가 아이고 오늘 강의 제목이 내 인생의 향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영암군이 이렇게 산에 여기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여기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 물으면 실례죠. 이게 바로 달입니다. 그죠? 환한 달. 여기는 산이잖아요. 여기 무슨 산입니까? 월출산. 월출산에 환한 보름달이 둥근 달이 떴다. 이렇게 영암군을 나타내는 로고가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암군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 있잖아요. 영암군이 자랑하는 가수 누구죠? 하춘아 씨, 하춘아. 하춘아 씨가 뭘 불렀어요? 이 영암 아리랑,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영암 아리랑을 불렀잖아. 달이 뜬다, 달이 뜬다. 그 다음에 뭐죠? 영암 동산에 달이 뜬다. 뭐 이렇게 하죠. 제가 이 노래를 라디오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영암 아리랑 전 국민이 영암 고을에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거울에 달이 뜬다. 이거 맞죠? 만약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말 흥겨운 아리랑 노래를 하춘아 씨가 이게 17살에 불렀대요.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하춘아 아버지가 이 영암을 떠나서 옛날에 부산, 서울 이렇게 막 다녔잖아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 딸 하춘아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 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고향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하춘아 아버지가 직접 작사 작곡가를 찾아서 고봉산이라는 분이 아마 작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암 고을에 참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 저도 시골 저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안동에서도 아주 산골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한 80리 떨어지는 산골이라서 저는 정말 기차를 17살에 처음 봤습니다. 영암에도 뭐 기차 못 본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겠지만 17살에 기차를 처음 받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78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꼴짝인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렇게 항상 시골에 있는 분들 함께 강의를 하면요 너무 신이 나고 좋아요. 시골에서 어릴 때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모를 심고 밭을 갈고 산을 오르내리고 이런 어떤 어린 시대의 추억 때문에 이 시골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제가 추억에 적고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향기롭게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여러분 이거 따라가 배우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자, 엄지시험에서 1등처럼 살자. 1등처럼 살자. 이쁘게 살자. 이쁘게 살자. 삼삼하게 살자. 삼삼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오손도손 살자. 오손도손 살자. 웃으며 살자. 이 사람아 요즘 웃을 일이 뭐 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세상에 니나 좀 많이 웃어라.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웃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향기를 여러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원숭이를 영어로 몽키. 이거 그렇죠. 다 알죠. 혹시 사과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과는 애플. 역시 공부 잘하는 분들 다르십니다. 그럼 혹시 이거 권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권투를 영어로 이쪽 지방에도 이 근처에 유제두 선수가 옛날에 있었지만 권투를 영어로 복싱이라 하잖아요. 복싱. 예, 그 권투를 영어로 복싱.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권투를 영어로 복싱. 이게 제 이름입니다. 권투를 영어로 복싱. 이걸 세로로 읽으면 뭐라고 하죠?
권영복. 권투를 영어로 복싱 권영복.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웃음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제가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웃음을 연구해서. 그래서 웃음을 여러분 웃음 강사가 제가 웃음 강사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웃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아버님 이병철 회장이십니다. 호암 이병철. 호암 이병철. 또 이분은 또 아시죠? 현대그룹을 일군 바로 아산 정주영. 호암 이병철 아산 정주영. 그래서 호암은 이병철 전 회장님의 호고, 아산은 정주영 회장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호암미술관, 호암 아트센터하고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아산재단, 아산서울병원. 예. 자, 또 한 분은 이분은 바로 작년 말에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님이십니다. 대우그룹을 읽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다가 IMF를 맞아서 그때 참 불운한 그런 내리막길을 맞은 김우중 회장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웠냐 하면 이 세 분은 각각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경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세 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에 대들보를 만든 세 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한 분, 나는 항상 나라를 생각해 가면서 기업을 경영해 왔다.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호암 이병철 전 회장님이십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을 일구어서 바로 회사의 슬로건을 두 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사업보국.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업을 일구어서 반드시 나라에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이념은 바로 셋째 아들인 바로 이건희 회장님인데도 이어져서 이건희 회장님도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나라에 이익이 되는 길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삼성의 어떤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이분의 이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널리 인재를 세상에서 구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인재제일, 첫째 하나는 사업보국, 두 번째는 인재제일, 이렇게 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바로 이루어서 지금 세계적인 삼성전자, 여러분 이 전 세계 제조업 기준으로 5등 안에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을 바로 만들게 한 그 기반을 닦은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 두 번째 분, 나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분 누구시죠? 바로 아산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분은 참 황무지에 홀로 뭐든지 하면 된다, 뭐든지 거침없이 들이대는 그런 정신으로 이 현대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가서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화 획득을 70년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주베일만 항공사 같은 거 세계 최대 공사 이런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해서 오늘의 현대를 바로 일군 그런 장본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은 책 제목입니다. 젊은이들의 우상. 젊은이들의 바로 이 학생들의,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분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던 대우그룹의 바로 창업자 김우중 회장입니다. 이 세 분이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장 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올리는 기반을 바로 인프라를 만든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이병철 회장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만석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미소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본인도 그걸 정미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어요. 이 대학까지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대학을 바로 다녔던 이런 부유한 집의 자제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통천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서 소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소학교밖에 못 나오고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녔고, 이 김우중 회장은 현대식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고생을 했고 자기가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도 현대식 교육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정말 제대로 된 학창 시절을 경영 수업, 이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각각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경영도 다르게 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미리 기획하고 미리 연구하고 분석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신중하고 아주 계획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가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바로 리더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주영 회장은 본인이 앞장서서 직접 건설 현장에 가고 야전 잠바를 입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과 같이 누워 자고 비바람이 치는데 직접 가서 본인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잠바를 입고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 김우중 회장은 또 완전히 다른데, 김우중 회장은 이 두 분들에 비해서 한 20살에서 25살 정도가 작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1910년생이고 여기 1915년생이고 5살이 적고, 이분은 1936년생이니까 이병철 회장에 비해서는 여러분 1936년 26살 적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 정도 늦게 이 삼성이나 현대보다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앞에 두 분들은 기업을 일궈서 하나하나 키웠지만은 이 김우중 회장은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남들이 못하는 손들었는 그런 기업들을, 부도났는 기업들을 받아서 재건을 시켜서 대우그룹을 세계로 뻗어나간 대우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한국기계를 부도나는 걸 인수를 해서 대우중공업으로 키웠습니다. 저 거제도에 옥포조선소 부도나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대우조선으로 키웠습니다. 세한자동차 부도나는 걸 받아서 대우자동차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부도날리는 것을 받아서 대우전자로 이렇게 받았고, 여러분 동양증권 부도나는 걸 대우증권으로 전부 회사들을 전부 부도나는 회사들, 넘어가는 회사들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는 분인데, 참 IMF 때 어떤 좀 그런 불운의 내리막길을 걸어서 해체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을 제가 비교했는데 세 분이 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지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일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997년 11월 달에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습니다. IMF. 아이도 울고 뭐도 엄마도 울고 F 파도 아버지도 울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IMF가 와서 우리가 국가가 부도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IMF가 왔는 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도 다 왔습니다.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버마라든지 전부 다 왔습니다. 그때 직격탄을 맞았던 대한민국이 정말 큰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일본하고 또 사이가 그때 안 좋아가 일본에서 돈도 하나도 안 빌려주고 이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그때 이 아시아에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한 두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 하면요. 두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또 한 분은 이분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입니다. 이 두 분이 IMF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지도자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경제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 조그맣게 사진이 나와 있는 이 IMF 총재입니다. 이 캉드시 총재의 어떤 고언을 받아들여서 IMF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IMF가 시키는 대로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좀 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극복을 했습니다. 그 IMF 권고를 따라서 그래서 왜 우리가 IMF로부터 달러를 들여와서 그리고 또 국민들인데는 또 금모으기 운동을 주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꺼내서 그렇게 팔아서 외채를 갚는데 달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F를 1년 반 만에 극복을 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극복했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마티르 총리는 IMF 권고를 완전히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완전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렇게 금모으기를 해서 극복한 반면에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라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걸 동아시아적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환율을 탁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외화가 들어왔는 달러가 들어왔는 걸 못 나가게 딱 막았습니다. 막고 또 자기 나라의 유학생들이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학생들을 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기업주들인데 편지를 써가 부탁을 해가 장학금을 좀 주라.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나라가 정상화되면 갚아줄게 해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달러가 오르니까 이 학생들이 한국으로 다 돌아왔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나라는 전부 이제 그 현지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IMF 권고는 안 받아들였지만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나이가 원래 95살인가 있는데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또 총리를 했어요. 한 30년 이상 총리를 했는 그런 분이 중간에 몇 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단히 오래 원래 95인가 그런데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가까운 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 이 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숭앙하는 우리에게는 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숭앙하는 세 사람의 영웅입니다. 일본.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오다 노부나가, 요 중간에 있는 게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 그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이거는 풍신수길 다음에 죽자 이제 일본 천하를 움켜쥐었던 바로 토쿠가와 이에야스 덕청가강입니다. 이 세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전국시대 온 일본 전역에 막 군웅할거 자기들이 임금이라고 자기들이 군주라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걸 통일을 만들어 갔던 이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 있던 바로 장수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신발을 신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속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위에 상전을 잘 떠받드는 그런 해서 신임을 얻었고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이 권력을 이어받아가지고 일본 천하를 통일을 해서 조선을 침탈하게 됩니다. 이 조선을 침탈했지만 7년 만에 본인도 허망하게 병이 들어가 죽게 되고 그걸 또 이어받은 이제 독고가와 이에야스 이 덕천가강이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을 해서 막부 시대를 200년간 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굴까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바로 오다노부라고 합니다. 아주 성질이 아주 독합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바로 죽여.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기. 그러나 세 번째, 이 사람은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항상 뜻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결국은 일본 천하를 움켜쥐게 되는 막부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바로 되는 게 이 독고가와 이에야스, 독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품은 각각 다르고 통치하는 방법도 달랐지만 이번 천하를 호령했던 세 명의 위인.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겠다.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 영암에서 여기서 서울로 가는 길은 요 옆으로 가서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호남선 KTX 전철을 KTX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일본 국도를 따라서 또 서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무안공항으로 가서 여러분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또 얘기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이 호남의 호남 출신의 한 가수분은 인생은 생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저는 인생은 뭐라고 할까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인생은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또 재미있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